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왜 결혼을 하는 걸까?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누군가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또 누군가는 집안의 사정이나 체면 때문에. 나에게 결혼은 분명 사랑이었어요. 적어도 시작은 그랬어요. 내가 사랑한 사람과 함께라면 세상이 조금은 덜 무서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깨달았어요. 내가 들어온 이 집은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거대한 장부와 빛, 체면과 허세, 그리고 붉은 잉크로 얼룩진 숫자들의 무덤이었어요. 그 안에서 나는 어느새 사람으로 대우받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름, 하나의 도장, 하나의 담보로 취급되고 있었어요. 밤마다 현관 앞을 막아서는 택배 상자들을 보면서 알았어요. 이 집은 망해가고 있는데 남편은 매일 사치품으로 무덤을 쌓고 있구나. 나는 말없이 그 상자들을 치웠어요. 무릎이 시큰거렸고 손끝이 상자 테이프에 긁혀 피가 배어 나왔어요. 그래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으니까, 믿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날 시댁의 금고에서 나온 한 장의 서류. 거기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사라 명의 신탁 계약서. 내가 서명한 적도 없는 문서, 내가 낸 적도 없는 돈. 그런데 모든 책임자가 나로 되어 있었어요. 내 심장은 갑자기 낡은 엘리베이터처럼 덜컹거리며 내려앉았어요. 손끝은 차갑게 식고 눈앞은 희미하게 흐려졌어요. 그리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내가 우리 집을 살려. 내가 안 갚으면 내 친정도 끝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는 살을 파고드는 송곳 같았어요. 내 이름으로 3억 대출을 왜 받았어? 나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손에 쥔 종이가 덜덜 떨렸어요. 남편은 무심하게 웃었어요. 당신이 우리 집 며느리잖아. 내가 갚아야지.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쳤어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 내가 지켜주고 싶었던 가족이 내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구멍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고 숨이 막혔어요. 나는 소리를 지를 힘조차 없었어요. 그저 서류를 더 세게 쥐었어요. 종이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어 작게 베었는데 그 통증이 오히려 나를 붙잡아 주더라고요. 이제 내가 싸워야 하는구나. 내가 지켜야 할 건 이 집이 아니라 나 자신이구나. 그 순간부터 내 이야기는 시작됐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이야기의 다음 장을 여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내가 결혼할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하지만 제 미래는 점점 빨간 잉크로 얼룩져가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댁이 만든 장부는 말 그대로 피를 머금은 종이였어요. 붉은 숫자와 연체 표시가 가득했는데도 이 집은 여전히 겉으로만 반짝거렸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현관 앞에 쌓여있는 택배 상자들이었어요. 파란색 테이프, 노란색 택배사 로고,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포장 박스들이 매일같이 현관을 막아섰어요. 마치 여긴 아직 여유 있어요 하고 세상에 과시하는 벽 같았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2개의 상자가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균형을 잡으려고 손으로 벽을 짚었는데 손바닥이 벽지에 쓸리면서 따끔거렸어요. 순간 속이 확 뒤집히더라고요. 지훈아, 또 샀어? 내가 물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신상 드랍했어. 지금 아니면 못 사. 이건 투자야, 투자. 투자라는 단어가 내 귀에 가시처럼 꽂혔어요. 나는 현관 앞 상자들을 치우며 차갑게 말했어요. 투자? 그게 무슨 투자야? 이건 그냥 사치지. 고지서가 쌓여가는데 이걸 투자라고? 남편은 반짝거리는 운동화를 꺼내들며 거울 앞에 섰어요. 봐봐, 이거 벌써 리셀가가 2배야. 보여줄 때 보여줘야 한다니까. 우리가 아직 괜찮다는 걸 남들한테 보여줘야 해. 나는 순간 어이가 없어 말이 막혔어요. 보여주기 위해 산다니. 이 집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데 그는 아직도 허공에 허세를 쌓고 있었어요. 냉장고에 붙은 고지서를 보았을 때 나는 울고 싶었어요. 빨간 글자가 눈을 찔렀어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모두 연체였어요. 불빛이 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이 집안 사람들이 현실을 외면하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내려왔어요. 여전히 번듯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사라야, 이 택배 좀 치워라. 손님 오면 보기가 그렇잖아. 나는 꾹 참고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은 체면보다 현실이 먼저예요. 공과금도 못 내는 상황인데. 시어머니가 차갑게 나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넌 아직 세상을 몰라. 체면을 지켜야 사람이 사는 거야. 남들이 무너졌다고 보면 진짜 무너지는 거야.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집은 체면에 목숨을 걸고 있었어요. 속은 썩어가는데 겉만 반짝거리면 된다고 믿는 너무도 답답한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날 오후 나는 결국 은행으로 향했어요. 더는 장부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지만 적어도 숫자만큼은 진실을 말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행 창구에 앉아 서류를 내밀려는데 뜻밖에도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사라 씨? 고개를 들자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믿기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동창 한도윤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안경 너머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눈빛이었어요. 도윤아? 사라야, 오랜만이다.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나는 애써 웃었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어. 손이 자꾸 떨려. 도윤은 업무를 마치자마자 근처 카페로 나를 데리고 갔어요. 창밖에서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커피 향은 쓰게 코끝을 찔렀어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시댁 계좌 내역을 보여줬어요. 이거 좀 봐줘.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고 다른 계좌로 옮겨지고 이상하지 않아? 그는 노트북을 켜서 흐름도를 그리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드 결제, 환불, 현금화. 이건 단순 쇼핑이 아니라 돈 돌리는 구조일 가능성이 커. 그리고 내 이름 계좌가 중간에 껴있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나까지 엮이는 거야? 그는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그 순간 내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그 온기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차갑게만 살아왔기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우리는 아주 잠깐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오히려 큰 위로를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은 또 다른 쇼핑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남편은 새로 산 재킷을 입고 거울 앞에서 돌고 있었어요. 봐봐, 잘 어울리지 않아? 나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공과금부터 막아야 해. 그가 비웃듯 말했어요. 당신은 큰 그림을 몰라. 보여줄 때 보여줘야 한다니까.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소리쳤어요. 지훈아, 우린 이미 무너졌어. 그가 한 박자 늦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안 무너졌어. 내가 있잖아.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빚을 막아줄 방패로 취급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시댁 장부를 다시 뒤졌어요. 페이지 사이에 낡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김사라 명의 대출 가능.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종이를 붙잡고 있는데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집은 결국 나를 이용하려는 거구나.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로 나를 담보처럼 쓰려는 거였어요. 나는 종이를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눈앞에서 글자가 춤추듯 흔들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김사라 명의 대출 가능이라는 글자는 마치 내 이마에 낙인처럼 찍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쳤어요. 거실에 있던 남편에게 종이를 들이밀었어요. 이게 뭐야? 왜 내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어?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힐끔 보더니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 그거? 그냥 가능성만 본 거야. 아직 실행한 건 아니야. 가능성? 내 이름을 이렇게 써놓는 게 가능성이야?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해? 남편은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어요. 흥분하지 마. 우리 집 살리려고 그러는 거잖아. 당신이 며느리니까 당연히 도와야지. 그 말이 내 귀를 후벼 팠어요. 도와야지라는 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는 듯한 말투. 나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나는 가족이지 담보가 아니야. 남편은 피식 웃었어요. 당신은 너무 심각해. 그냥 잠깐만 도장 찍어주면 돼. 다들 그렇게 살아.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다른 명품숍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눈이 반짝이는 가죽 가방을 꺼내 탁자 위에 올리며 말했어요. 사라야, 이거 예쁘지?
다음 모임에 들고 가면 다들 부러워하겠지? 나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어머니 지금 이게 예쁘게 보이세요? 집안은 무너져 가는데.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내가 뭘 알아? 겉으로라도 지켜야 하는 게 있는 거야.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내 이름도 우리 집의 일부야. 대출이든 신탁이든 내가 앞장서야 해. 왜 제가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냐고? 넌 며느리니까. 가족이잖아.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집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사랑이 아니라 구속과 희생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은 내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고 머릿속에서는 같은 생각만 맴돌았어요. 이대로 두면 내 인생이 사라진다. 내 이름이 내 삶이 송두리째 빼앗긴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도윤아, 나 큰일 난 것 같아. 내 이름이 장부에 올라와 있어. 대출 가능 메모로. 답장은 금방 왔어요. 내일 당장 보자. 내 이름을 지켜야 해. 혼자가 아니야.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택배가 또 도착했어요. 현관 앞에는 더 큰 상자가 쌓여 있었어요. 기사의 숨소리마저 무겁게 들렸어요. 나는 상자를 끌어들이며 손을 베었고 그 피가 택배 상자에 묻었어요. 그 빨간 얼룩을 보는데 마치 시댁 장부의 붉은 잉크와 겹쳐 보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은 나를 며느리로 맞은 게 아니라 빚을 막아줄 이름표로 데려온 거였다는 걸. 억울했고 분노했고 눈물이 솟구쳤지만 마음속에 아주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그래, 그렇다면 나도 싸울 거야. 숫자로, 장부로, 증거로. 내 이름은 내가 지킨다. 나는 그날 밤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내 삶은 이제 내가 지켜. 더 이상 방패가 되지 않겠어. 나는 시댁 장부 속에서 내 이름이 쓰인 메모를 본 이후로 밤잠을 설칠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김사라 명의 대출 가능이라는 글자가 눈앞에 붉은 불빛처럼 번쩍거렸어요. 불 꺼진 천장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고 잠깐 눈을 붙이면 장부 속에 갇혀있는 꿈을 꾸곤 했어요. 서류가 나를 덮쳐오고 도장이 내 얼굴을 찍는 꿈이었어요. 그날 아침 거실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휴대폰을 보며 키득거리더라고요. 지훈아, 또 뭐 보고 있어? 내가 물었어요. 이번 주에 나온 신발 컬렉션이야. 리셀가가 벌써 치솟고 있어. 이거 잡으면 우리 숨 좀 돌릴 수 있어.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숨 돌린다고? 빚으로 산 물건 팔아서 다시 돌려막는 게 숨 돌리는 거야? 그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당신은 진짜 큰 그림을 못 본다니까. 보여주기용 소비 없으면 사람들 다 우릴 무시해. 나는 속으로 혀를 깨물었어요. 그 큰 그림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언제까지 저 보여주기로 버틸 수 있을지.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사라야, 저녁에 좀 와라. 할 말이 있다. 목소리는 지나치게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나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어요. 저녁에 시댁에 들어서자 향초 냄새가 거실 가득 번져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붉은색 가죽 장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옆에는 금빛 열쇠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보며 말했어요. 사라야, 앉아라.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장부를 툭툭 치며 말했어요. 넌 이제 우리 집 가족이지? 네, 그렇죠. 가족이면 도장을 찍어야지. 내 명의가 깔끔하잖아. 내 이름으로 해야 일이 수월해. 나는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서류인데요?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신탁, 대출, 보증 몇 가지 서류야. 내가 잠깐 맡아주면 돼. 제가 왜요? 왜냐고? 내가 우리 집 며느리니까. 내가 우리를 살려야지.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 집에서 가족이라는 말은 사랑이나 보호가 아니라 책임과 희생을 강요하는 족쇄였어요. 남편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잠깐이야, 사라야.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돼. 우리가 정리되면 다시 다 돌려놓을 수 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싫어요. 제 이름은 제 거예요. 제 인생을 이렇게 함부로 쓰지 마세요. 남편의 얼굴이 굳더니 순간 화난 듯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어요. 내가 지금 우리를 배신하는 거야. 그 말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숨이 막혔어요. 배신이라니.
내가 이 집에 들어와 무너져가는 장부를 붙잡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시어머니는 그 순간 금빛 열쇠를 집어들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거실 구석에 있던 작은 금고를 열었어요. 덜컥 금속 문이 열리자 안에는 도톰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봉투를 꺼내 내 앞에 탁 내려놓았어요. 봐라. 이게 진짜다. 나는 손끝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숨이 막혔어요. 김사라 명의 신탁 계약서. 분명 내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나비비는 H유통 연결 계좌는 내가 본 적도 없는 번호였어요. 이게 뭐예요? 제 서명도 아닌데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대리 서명도 가능하지. 중요한 건 결과야. 내가 이 집을 살리는 거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누군가 내 이름으로 이미 서류를 만들고 있었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 책임자가 되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쥔 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서류 속에 적힌 제 이름은 내 것 같지 않았고 그 안에 갇힌 나는 꼭 누군가의 꼭두각시 같았어요. 밤거리는 비에 젖어 번들거렸고 신호등 불빛조차 잔혹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곧장 도윤에게 연락했어요. 지금 볼 수 있어? 서류가 나왔어. 그는 곧 답장을 보냈어요. 어디서든 와. 같이 보자. 우리는 근처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카페 안은 따뜻했지만 내 손끝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봉투를 꺼내 조심스레 건넸을 때 도윤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그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비빈 H유통 연결 계좌는 페이퍼 컴퍼니야. 이건 명백히 자금 세탁에 가까워. 나는 숨을 죽이며 물었어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도상 그렇게 몰아갈 수 있어. 내 이름이 걸려 있잖아. 하지만 그는 펜을 들어 흐름도를 그렸어요. 봐.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H유통에서 내 계좌로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 다시 시댁회사 계좌로 들어가고 있어. 이게 의미하는 건 뭔지 알아?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단순한 중간 거점이야. 내가 주도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방패 삼아 돈을 돌린 거지. 나는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 이름이 방패라니. 결국 그 말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도윤은 내 눈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수건을 내밀었어요. 사라야, 무섭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워. 너무 억울하고 분해. 내가 뭘 했다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를 모아야 해. 내가 방패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걸 밝혀야 해.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등을 덮었어요. 따뜻함이 전해지자 내 심장이 요동치듯 뛰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는데 그는 조심스럽게 엄지로 닦아줬어요.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긴장된 숨결이 부딪히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나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도윤아. 응. 나 너무 두려워. 두려워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우리는 조심스럽게 몸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아주 짧게 살며시 입맞춤을 나눴어요. 차갑게 얼어있던 내 심장이 순간 불에 던져진 듯 뜨겁게 타올랐어요. 숨결이 섞이는 그 짧은 순간 나는 잠시나마 현실의 무게를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곧 몸을 떼며 눈을 감았어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속삭였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필요할 때 나는 항상 곁에 있을 거야. 멈추지 말자.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확신을 읽었어요. 그 눈빛은 내가 홀로 던져진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었어요. 그날 밤 다시 장부를 펼쳐보았어요. 거기엔 리셀 플랫폼 영수증, 수상한 현금 인출 내역, 그리고 보여주기 비용이라는 항목이 적혀 있었어요. 보여주기 비용.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분노가 목까지 차올랐어요. 결국 이 집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내 이름까지 팔아넘기려 했던 거였어요. 며칠 뒤 시댁에 불려갔어요. 집에 들어서자 공기는 잔뜩 무겁고 차가웠어요.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고 남편은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시선을 피했어요. 사라야, 이제는 선택해야 해.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무슨 선택이요? 내가 도장을 찍고 우리 집을 살릴지 아니면 내 친정부터 무너질지를. 순간 숨이 막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친정이 왜 나와요? 그녀는 비웃듯 장부를 밀어냈어요. 내 친정집 오래된 집이지? 담보로 잡으면 그나마 은행이 움직일 거야. 내 명의로 얹으면 훨씬 가치가 달라지지. 그 집은 제 엄마 사진이 걸려 있는 집이에요. 그 집을 담보로 잡다니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어요. 가족을 지키려면 희생이 필요해.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내 친정도 우리 집 살리는 데 쓰여야지. 그게 의리야.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의리? 내 친정의 피 같은 집까지 빼앗아가면서 그걸 의리라고 부르다니. 남편은 중간에서 어설프게 중재하는 척 말했어요. 살아야 엄마 말 들어. 우리 잠깐만 힘들면 돼. 도장 찍어주고 친정집 담보 얹으면 숨 좀 돌릴 수 있어. 그 다음에 다 돌려줄게. 지훈아, 너 진심이야? 내가 내 남편이 맞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나는 우리 집을 살려야 하잖아. 너도 우리 집 사람이잖아. 그 순간 내 마음이 완전히 부서졌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저 사용 가능한 이름일 뿐이었어요. 숨이 가빠와서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오히려 숨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윤아, 이 사람들 내 친정까지 건드리려고 해. 담보 얹겠대. 그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려왔어요. 살아야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이제는 내가 움직여야 해. 증거를 다 모아서 법적으로 막아야 해. 나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는 내가 싸워야 해. 내 이름도 내 친정도 내 삶도 내가 지켜야 해. 그날 밤 책상 위에 쌓아둔 장부와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놓았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빨간 잉크로 얼룩진 장부, 낯선 계좌번호가 찍힌 서류, 그리고 내 이름이 도용된 계약서. 그 모든 종이가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돌덩이가 아니라 내가 싸울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어요. 커튼이 휘날리며 방 안 공기를 흔들었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어요. 드디어 결심했어요. 이제 내 이름을 내가 되찾는다. 며칠 동안 나는 시댁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살아야, 오늘 저녁에 꼭 와야겠다. 내가 결정을 해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어요. 차분하다는 건 곧 폭풍 전야라는 걸 나는 이 집에 오랫동안 살면서 배웠어요. 저녁에 시댁에 들어서자 거실 중앙 테이블에 얇은 서류철이 놓여 있었어요. 눈에 익숙한 글자가 제목에 크게 박혀 있었어요. 협의 이혼서 초안.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류상 이혼을 해라. 그래야 내 명의가 자유로워진다. 그래야 대출도 다시 돌릴 수 있고 문제가 정리된다.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혼을 하라고요? 저희가 진짜 이혼을 하자고요?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잠깐뿐이야. 서류상으로만. 일 다 끝나면 다시 혼인신고하면 되잖아. 그 순간 남편이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살아야, 잠깐이야.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우리 집이 다시 일어서면 다 원래대로 돌아와. 나는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입술에서 겨우 말이 흘러나왔어요. 싫어요. 제 이름은 제 거예요. 제 결혼도 장부처럼 쓰고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탁자를 세게 치며 소리쳤어요. 너 지금 의리가 없어. 우리 집이 무너져 가는데 넌 내 혼자만 살겠다는 거야? 나는 치를 떨며 대답했어요. 내가 말하는 집은 이미 무너졌어. 그리고 내가 지키려는 건 집이 아니라 내 삶이야. 시어머니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넌 배신자구나. 우리 집안에 들어와 밥을 먹고 살면서 이럴 때 등을 돌리겠다는 거냐. 나는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공기가 목구멍에서 막히는 듯 답답했어요. 손가락이 서류철 모서리를 꽉 쥐고 있었는데 종이가 손바닥을 베며 피가 스며 나왔어요. 하지만 아픔보다 더 깊은 건 모멸감이었어요. 그 순간 시아버지가 거실 구석에서 기침을 하더니 힘겹게 일어나 의자를 잡고 섰어요. 그만해라 다들. 집안이 무너지는 건 돈 때문이 아니야. 사람을 잃어서 무너지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은 내 가슴을 세차게 후려쳤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당신은 몰라. 체면이 무너지면 다 끝이야.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무겁게 짓눌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이제는 진짜로 끝내야 해. 내가 아니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 그날 밤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위장 이혼 서류를 눈앞에 들이밀던 시어머니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고 남편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치던 장면이 귓가를 울렸어요. 가족이니까 의리니까라는 말은 내게 족쇄였고 결국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칼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집으로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연락이 들어왔어요. 살아야 아버지 좀 와줄래? 목소리가 유난히 힘이 없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덮쳤어요. 급히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나는 소리쳤어요. 지훈아, 아버지 쓰러지셨어. 남편은 그제야 허둥대며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우리는 급히 아버지를 차에 태워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병원 응급실은 혼동 그 자체였어요. 간호사들이 들것을 밀고 의사들이 지시를 내렸고 나는 멍하니 서서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어요. 아버님 버티세요. 제발. 그러다 갑자기 등 뒤에서 내 어깨를 감싸는 손길이 있었어요. 돌아보니 도윤이 서 있었어요. 살아야 괜찮아. 내가 왔어. 그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듯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나는 버티지 못하고 그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나 너무 무서워 도윤아. 이 사람들 속에서 나만 계속 죄인 같아. 그는 내 등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속삭였어요. 넌 죄인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울어도 돼. 내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내가 버티게. 그 품 안에서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았고 순간 그의 입술이 조심스레 내 이마에 닿았어요. 가슴이 타오르는 듯 뜨거웠고 그 온기는 내 삶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 같았어요. 며칠 후 시아버지는 간신히 의식을 회복했어요. 그러나 그 사건은 시댁 내부를 흔들어 놓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체면만을 외쳤지만 시아버지는 병상에서 낮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어요. 살아야 금고를 열어라. 저 서재 안에 또 다른 금고가 있다. 나는 놀라서 물었어요. 또 다른 금고요? 그는 힘겹게 속삭였어요. 거기에 진짜 장부가 있다. 그걸 보면 내가 알게 될 거다. 이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리고 내 이름이 왜 오르내렸는지. 그날 밤 나는 몰래 시댁 서재에 들어갔어요. 벽면 장식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자 덜컥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오래된 서류철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서류철을 펼쳤어요. 그리고 숨이 막혔어요. 그 안에는 상속각서라는 제목이 붙은 문서가 있었는데 거기엔 믿기 어려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향후 모든 재산은 김사라 명의로 상속한다. 내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어요. 하지만 문서 하단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단 채무를 포함한 전 재산을 상속한다. 나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댁은 나를 단순한 며느리로 맞이한 게 아니라 빚을 떠넘길 희생양으로 이미 설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USB를 노트북에 꽂아보니 거기에는 수십 개의 계좌 내역과 거래 기록이 정리돼 있었어요. 일부는 해외로 빠져나간 흔적이었고 일부는 친척 명의로 위장돼 있었어요. 모든 흐름 끝에는 내 이름 계좌가 찍혀 있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제 확신했어요. 이 집은 나를 사랑해서 맞이한 게 아니라 나라는 이름을 팔아 빚더미를 감당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나는 두 번째 금고에서 발견한 상속각서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종이 위에 글씨들이 눈앞에서 번져 흐려졌어요. 전 재산 상속자 김사라. 처음엔 내 이름이 적힌 걸 보고 잠시 착각했어요. 마치 내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지만 하단의 깨알 같은 조건을 읽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쳤어요. 단 채무를 포함한 전 재산을 상속한다. 이건 유산이 아니라 족쇄였어요. 빚더미를 전부 내게 떠넘기기 위한 치밀한 장치였던 거예요. 나는 종이를 움켜쥐고 온몸이 떨렸어요. 다음 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거실 공기는 유리처럼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시어머니가 상속각서를 내 손에서 빼앗아 들더니 얼굴에 이상한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알았구나. 내가 우리 집의 구세주라는 걸. 이게 무슨 구세주예요? 저를 이용하려는 거잖아요. 그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구세주는 늘 고통을 짊어지는 법이지. 내가 도장을 찍으면 돼. 그럼 우리 집은 산다. 남편도 거들었어요. 살아야 우리 집안은 내 손에 달렸어. 어차피 내 이름이 이미 걸려 있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라면 끝까지 가야지. 나는 분노에 치를 떨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구나. 나를 며느리로 맞은 게 아니라 빚 떠안길 도구로 데려온 거였어. 남편은 눈을 흘기며 대꾸했어요. 사랑? 지금 그런 게 중요해? 현실을 봐. 우리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안도장 찍으면 내 친정까지 위험해. 그 말이 내 심장을 후벼 팠어요. 친정까지 끌어들이다니. 나는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 친정을 건드리지 마. 그 집은 우리 엄마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야. 절대 안 돼.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어요. 내가 찍든 안 찍든 방법은 있어. 하지만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친정집은 더 빨리 무너질 거다. 나는 눈앞이 까맣게 변했어요. 그들이 진짜로 내 모든 걸 무너뜨리려 한다는 걸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 순간 도윤이 내 뒤에서 들어왔어요. 그는 차갑게 시어머니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강요입니다. 그리고 불법이에요.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됐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어요. 내가 뭔데 끼어들어. 이건 가족 문제야. 도윤은 단호히 대답했어요. 가족 문제를 가장한 범죄지. 김사라 씨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이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녹아내렸어요. 그동안 내가 혼자라고 믿었던 건 착각이었어요. 누군가는 내 편이 되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속각서를 탁자 위에 내던졌어요. 종이가 바닥에 흩날리며 붉은 글씨가 드러났어요. 더 이상은 안 해요. 내 이름은 제 겁니다. 제 인생은 이제 제 거예요. 당신들이 아무리 협박해도 나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남편은 울컥 일어나 소리쳤어요. 배신자. 내가 감히 우리를 거역해? 나는 담담하게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배신자가 아니라 이제야 나를 지키는 거야. 그날 밤 나는 서류와 USB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발걸음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했어요. 두려움 대신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어요. 나는 그 불빛을 따라 걸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 이름, 내 삶 내가 되찾을 거야. USB와 상속각서를 들고 집을 나선 그날 밤 나는 도윤의 사무실로 갔어요. 사무실 불빛은 새벽에도 꺼지지 않았고 책상 위에는 수북이 쌓인 서류와 모니터에 떠 있는 수십 개의 계좌 내역이 있었어요. 도윤은 이미 분석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살아야 이거 봐. 그는 USB 파일을 열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자금 흐름이 화살표로 정리돼 있었어요. 여기 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해외 페이퍼 컴퍼니 친척명의 계좌 다시 시댁회사로. 내 이름 계좌는 꼭 방패처럼 중간에 껴 있어. 나는 화면을 보며 손끝이 떨렸어요. 그럼 제가 모든 빚을 떠안게 되는 구조였던 거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하지만 이 자료는 역으로 증거가 돼. 내가 주범이 아니라 희생자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 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억울함,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도윤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내 두 손을 잡으며 눈을 마주쳤어요. 이제는 법정으로 가야 해. 내가 직접 싸워야 해. 하지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끝까지 옆에 있을 거야.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며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우리는 잠시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기대었어요. 그의 따뜻한 숨결이 내 뺨에 스쳤고 우리는 무언가 말없이 약속하는 듯한 눈빛을 나눴어요. 며칠 후 시댁은 다시 나를 불러냈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더 살벌했어요. 시어머니는 손에 서류를 쥐고 있었고 남편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나를 노려봤어요. 살아야 도장 찍자.
더는 버틸 수 없어.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싫어요. 전부 불법이에요. 저는 절대 제 이름을 그렇게 쓰게 두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비웃듯 말했어요. 내가 그럼 우리를 고발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감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고발할 거예요. 당신들이 날 죄인으로 만들기 전에 내가 먼저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손에 쥔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어요. 배은망덕한 것. 내가 감히 우리 집을 팔아먹겠다고? 나는 흔들리지 않고 서류를 주워들며 말했어요. 팔아먹은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에요. 제 이름을, 제 인생을. 그날 밤 나는 친정집 앞에 서 있었어요. 오래된 대문, 낡은 담벼락, 그 안에 여전히 엄마의 사진이 걸려 있는 집. 나는 그 집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집만큼은 지켜야 해. 엄마가 남겨준 마지막 거니까.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어요. 살아야 변호사 한 명을 소개할게. 이쪽 일에 강한 사람이야. 내일 같이 보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시작하자. 다음 날 도윤은 나를 한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오래된 빌딩 5층 간판에는 정은호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책상 위에 빽빽하게 꽂힌 판례집과 서류가 방 안을 압도했어요. 정은호 변호사는 중년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서류를 보자마자 단번에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가계부 조작이 아니군요.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금융사기 구조입니다. 게다가 김사라 씨 명의가 중간 거점으로 사용됐네요. 나는 숨을 삼키며 물었어요. 저 감옥 가는 건가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USB와 상속각서는 강력한 증거예요. 이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면 오히려 그들이 위험해집니다. 도윤이 내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들었지?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네, 이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며칠 뒤 예상대로 시댁은 반격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지역 언론 기자를 집으로 불러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신문 기사 제목은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리의 배신, 사위 가문을 무너뜨린 탐욕. 기사 속 주인공은 나였어요. 김사라, 며느리의 이름으로 빚을 일으키고 친정을 챙겨 시댁은 위기의 늪에 빠져. 글자는 잔인했고 사진은 왜곡된 장면이었어요. 내가 마치 집안을 망하게 한 주범인 것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기사를 본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온 세상이 나를 욕하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에는 알림이 쏟아졌어요. 사라야, 이거 사실이야? 친구들의 메시지, 직장 동료들의 차가운 눈빛. 나는 손끝이 차갑게 굳었어요. 그날 밤 도윤이 급히 달려왔어요. 이건 명백한 언론 플레이야. 내 이미지를 먼저 망가뜨려서 방어하려는 거지. 흔들리지 마. 우리가 증거를 갖고 있어.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와 말했어요. 도윤아, 너무 억울해.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세상 사람들이 날 이렇게 욕하게 돼? 그는 내 어깨를 꽉 잡고 눈을 마주했어요. 내 잘못 아니야. 사라야, 날 믿어. 넌 끝까지 당당할 자격이 있어. 그 순간 나는 흔들리던 마음이 잠시 멈췄어요. 도윤의 눈빛은 강했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이 내 볼을 감싸 올렸고 나는 눈을 감았어요. 짧지만 깊은 입맞춤이 이어졌어요.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듯 서로에게 스며들었어요. 그의 거친 숨결이 내 뺨에 닿았고 내 심장은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사라야, 이제부터 우리 둘이야. 어떤 폭풍이 몰려와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너무 고마워.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어요. 눈물이 많던 내가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기사를 보는 대신 USB와 서류를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법정에서 내가 모든 걸 밝혀내겠다. 숨기고 꾸민 가면을 벗겨내겠다. 재판 날짜가 잡히던 날 내 손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법원 출입구 앞에 서자 커다란 회색 건물이 눈앞을 압도했어요. 계단 위로 올라가는 발걸음마다 심장이 요동쳤어요. 이 문을 넘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도윤이 내 곁에 서서 속삭였어요. 사라야, 고개 숙이지 마. 너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피해자라는 걸 보여주면 돼.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 전 예비 조정에서 마주한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여전히 뻔뻔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급 외투를 걸치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고 남편은 팔짱을 낀 채 나를 노려봤어요. 사라야, 아직 늦지 않았다. 도장 찍으면 끝낼 수 있어. 시어머니가 낮게 속삭였어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끝내는 게 아니라 시작일 거예요. 이제는 제가 밝힐 차례니까. 판사 앞에서 서류가 오가고 증거 목록이 제출됐어요. 내 손에서 USB가 건네지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흰 종이처럼 바래졌어요. 그 작은 장치 하나에 그들의 수년간의 거짓과 조작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겠죠. 남편은 마지막까지 날 향해 소리쳤어요. 사라야, 넌 우리 가족을 배신하는 거야. 내가 감히 이 집을 망가뜨려? 나는 숨을 고르며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망가뜨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에요. 제 이름을, 제 인생을 도둑질한 게 누구예요?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빠르게 펜을 움직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했어요. 사라는 잘못이 없다. 모든 건 우리가 꾸민 일이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고 판사의 눈빛이 매섭게 바뀌었어요.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이 싸움은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야. 도윤이 내 손을 살짝 잡아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이 심장의 박동을 진정시켰어요. 잘했어, 사라야. 이제 무너질 사람은 그들이야. 나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어요. 그래. 끝까지 싸울 거야. 내 이름을 되찾을 때까지. 법정 복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공기처럼 흘렀어요. 누군가는 나를 배신한 며느리라고 손가락질했고 누군가는 용기 있는 피해자라며 응원했어요. 나는 두 다리가 떨렸지만 결코 주저앉지 않았어요. 재판정 문이 열리고 우리는 들어갔어요.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리자 순간 숨이 막혔지만 심장은 도리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검찰 측에서 USB와 장부가 증거로 제출되자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판사님, 저 자료는 며느리가 꾸민 거짓일 뿐입니다. 우리 집은 피해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방청석은 웅성거렸어요. 남편은 나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사라야, 내가 이 서류를 조작한 거잖아. 우리 집을 팔아먹으려고 꾸민 음모야. 나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판사님, 저는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와 USB는 시댁 내부 금고에서 직접 나온 겁니다. 제 이름이 도용된 건 제가 아니라 그들이 했습니다. 판사의 시선이 날카롭게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향했어요. 순간 그들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시어머니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위 집안을 살리려다 보니 며느리 이름을 잠깐 빌린 것뿐입니다. 다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 말이 내 귀를 찔렀어요. 나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가족을 위해서요? 그게 가족이라면 왜 제 친정까지 담보로 잡으려 했습니까? 왜 제 이름으로 빚을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까?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고 기자들이 분주하게 메모를 했어요. 재판은 길어졌어요. 시댁 측 변호사는 교묘하게 질문을 던지며 나를 압박했어요. 피고 측 김사라 씨, 당신이 직접 도장을 찍은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숨을 크게 고르며 대답했어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강압적으로 협박을 당한 상황에서 찍은 겁니다. 저는 선택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때 도윤이 준비한 녹취 파일이 제출됐어요.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사라야, 내가 도장 안 찍으면 내 친정집 담보로 얹을 거다. 순간 법정이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판사는 곧 서류를 넘겨보며 차갑게 말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더 이상의 부인이나 회피는 불가능할 겁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이제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김사라 씨, 시댁을 상대로 소송을 건 이유가 뭡니까? 시댁의 배신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제 이름은 제 것이고 제 삶도 제 것입니다. 그걸 되찾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날 향했지만 이번에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도윤이 내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어요. 잘했어, 사라야. 이제 절반은 끝났어. 나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응, 이제 남은 건 마지막이야. 며칠 뒤 두 번째 공판 날이 밝았어요. 법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이번엔 끝장을 보겠다고, 내가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재판정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판사가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나고 곧 시댁 측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나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김사라 씨, 여기 새로운 계좌 내역이 있습니다. 보시죠. 그가 제출한 자료에는 내 이름으로 된 해외 계좌가 적혀 있었어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이 계좌는 분명히 김사라 씨 명의로 열려 있습니다. 매달 거액이 입금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이어졌고 순간적으로 내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 계좌 저는 처음 봅니다. 제가 개설한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SP 날카롭게 몰아붙였어요. 증거가 있는데 부인하십니까? 계좌 개설 서류에 당신의 서명이 있습니다. 순간 화면에 비친 내 서명은 어딘가 어설펐어요. 나는 눈을 크게 뜨며 외쳤어요. 저건 제 글씨가 아니에요. 누군가 위조한 겁니다. 그때 도윤이 재빨리 일어나 USB에 다른 파일을 제출했어요. 판사님, 이건 은행 내부 직원의 녹취록입니다. 서명 위조와 명예 도용 과정이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사라 씨 서명은 대리로 처리해도 돼. 그 사람은 모를 거야. 어차피 며느리니까 책임만 지우면 돼.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판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시댁 측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남편은 눈을 피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번엔 증인을 불러냈어요. 시댁 회사의 회계 담당 직원이었어요. 그는 법정에 서서 차가운 얼굴로 증언했어요. 김사라 씨가 직접 장부에 사인을 했습니다. 모든 자금 흐름은 그녀가 알았을 겁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 장부를 본 적도 없어요.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그녀는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결국 이 집안을 망하게 만든 건 며느리 본인입니다. 재판정은 술렁였고 기자들의 카메라는 다시 나를 향했어요. 나는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도윤이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사라야, 흔들리지 마. 우리가 준비한 게 있잖아. 마지막에 네가 폭로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눈빛은 흔들렸지만 심장은 점점 단단해졌어요. 판사가 내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피고 김사라 씨, 당신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십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판사님.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다음 재판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 증거를 이 자리에 직접 가져오겠습니다. 순간 방청석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들은 아마도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김사라 씨, 무슨 증거입니까? 진실이 뭡니까?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다음 공판에서 제가 모든 걸 폭로하겠습니다.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폭풍처럼 몰려왔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 끝내자. 나를 올가맨 모든 가면과 거짓을.
최종 공판날 법원 앞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수십 대의 카메라가 나를 향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불꽃처럼 뜨거웠어요. 나는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꼭 쥔 채 법정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두 다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재판정 안 시어머니와 남편은 여전히 당당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초조함이 숨어 있었어요. 판사가 재판을 시작하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USB와 서류철을 꺼냈어요. 판사님, 오늘 저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두 번째 금고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USB가 스크린에 연결되자 화면에 계좌 거래 내역과 음성 파일이 재생됐어요. 사라 씨 이름으로 돌리면 돼. 어차피 며느리니까 책임만 지우면 돼. 빚까지 상속하게 해. 각서에 적어도 모를 거야. 법정은 일순간 얼어붙었어요. 방청석에서 들숨이 새어나왔고 기자들의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쏟아졌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이 목소리 시어머니 윤말자와 남편 박지훈입니다. 제 이름을 도용하고 제 인생을 담보로 삼아 빚을 떠넘기려 했던 주범들입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조작된 녹취야. 하지만 판사가 차갑게 잘랐어요. 조용히 하시오. 이 증거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휠체어를 밀며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어요. 사라는 잘못이 없다. 모든 건 우리 집이 만든 함정이었다. 내가 다 봤다. 법정 안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우물거렸어요.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제 이름은 제 인생은 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방패가 아닙니다. 저는 피해자였고 이제는 제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판사의 망치가 3번 울렸어요. 피고 김사라는 무죄. 해당 채무와 사기는 원고 측 책임으로 본다. 그 순간 내 무릎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이번엔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기자들의 카메라는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결국 그들이 세운 가면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나는 마치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도윤이 내 옆에 다가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끝났어, 사라야. 내 이름은 지켜냈어. 나는 눈물 어린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제 진짜 내 삶을 살 거야. 우리는 법원 앞 계단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그 순간 우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고 그 온기 속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방패도 아니다. 나는 나다. 그리고 내 이름은 내가 지켜냈다.